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스익 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월 31일, 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화요일 순서입니다. 우리 최슬리 상류 CBTV 자문단 여러분, 제가 곰곰이 지난주에 3만 명을 돌파하면서 원래 처음에는 너무 그 여기저기서 이렇게 그런 분들 안 오시게끔 하려고 조용히 보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3만 분 이상이 와주셨고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뭐 상류시비 가족 여러분, 아니면 상류시비가 또 우리 이순신 장군님이 말씀하신 거다 보니까, 선원을 뜻하는 뭐 크루, 분들 뭐 이런저런 얘기를 생각하다가 일단은 그 가끔씩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미국 상황이 어떻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자문단 여러분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문단이라는 표현을 어제 처음 써봤는데 반응이 좋으시고 어제 그 독일어 필은가 뭐 그것도 댓글로 또 남겨주셨더라고요. 루이스 리라고 하시는 분께서 필을 그 영화에서도 뭐 자주 나온다면서요. 필을 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해주셨고 제가 혹시라도 뭐 잘못 이해를 하고 잘 모르는 부분 얼마든지 댓글로 많이 자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고도 좋고요. 언제나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충고나 그렇게 박전무 요거는 이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되게 좋아합니다. 지난번 제가 거기 우리 설 특집에 거기도 보니까 제가 지피지기 백전불태 요렇게 적어놨었는데 그 한자 그 워드에서 전환해서 했더니 그게 이제 일백백자가 아니라 흰백자로 적어놨더라고요. 그게 또 어떤 분이 내용 다 좋은데 그 백자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그거 지적 안 해주셨으면 제가 그 자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잘못된 그런 한자를 쓸 뻔했는데 그렇게 제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착각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편하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희 자문단 위원분들이시니까 좋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제 매일경제 신문입니다. 요금 2배로 뛰었는데 음료도 신문도 없다는 항공사. 근데 저는 요 타이틀 딱 보면서 항공사들이 보통 보면 우리가 되게 잘 되는 집 있잖아요. 식당 가보면 되게 유명하고 잘 되는 집 보면 거의 뭐 그릇을 뭐 집어 던지듯이 주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뭐 들어가도 좀 되게 불친절한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 보면 약간 우리가 그 불친절에 조금 기분은 상하지만 그래도 그 식당을 찾는 이유가 그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지금 이 항공사들이 음료도 신문도 없어도 그 정도 이제 수요가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그 정도로 또 이제 수익 관리를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은 약간 부정적인 타이틀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에 신경을 쓰고 업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게 맞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국내외 항공여행 여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항공기 내 서비스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문과 잡지가 여전히 비치돼 있지 않고 기내 공영 등 특화 서비스도 사라졌다. 30일 항공정보 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국내외 여객기 탑승자는 총 379만여 명에서 11월 445만여 명, 그리고 12월에는요
458만여 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 중에 이제 월 500만 명을 돌파할 것이 유력하다. 코로나 발발 직전에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였는가 궁금하잖아요. 직전 2020년 1월 국내외 여객기 탑승자는 676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1월 한 달에 676만 명. 그러면 30일 기준으로 따지면 도대체 20만 명이 하루에 탑승을 하네요. 야, 엄청나다 그죠? 20만 명이 하루에 공항에서, 물론 이제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제주도 국제공항 하고 뭐 저기 양양도 국제공항으로 돼 있죠. 그렇긴 한데 야, 엄청납니다. 하지만 현재 항공기 내 서비스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기내식 정도다. 코로나 직후 기내식을 대폭 축소하거나 음료 없는 간편식 위주 음식을 제공해온 항공사들은 요때 코로나 직후에 너무 이제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그때는 고육지책으로 기내식이랑 이런 걸 싹 없애버렸었죠. 지난해부터 기내식에 한해 이전처럼 코스 요리 등을 내놓고 있다. 그러니까 요금을 2배로 띄었는데 그 코로나 시절에 음료, 신문 이렇게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아직 풀리고 있지는 않다. 이런 얘기네요. 현재 항공기 내 서비스 가운데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기내식 정도인데 코로나 직후 기내식을 대폭 축소하거나 음료 없는 간편식 위주로 제공해온 항공사들이 방금 이건 읽었던 부분이군요. 여객기 탑승객의 가장 큰 불만은 탑승구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국내 일간지나 각종 잡지를 읽지 못한다는 점이다. 신문 잡지 제공 서비스는 국제선은 물론이고 국내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 소비자는 발이 붙지 않도록 기존 프레스티지석, 비즈니스석에 비치해뒀던 양말도 사라져 황당했다고 말했다. 신문 잡지는 각 항공사가 특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치하는데 대한항공 측은 코로나 때 해당 유통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후 아직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고 아시아나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네, 신문은 그래도 좀 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우리 웜의 신박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의 중요성을 많이 아셨고, 네, 여행 가실 때 딱 타면 좋아하는 책을 들고 타기에는 좀 무거워서 짐이 무거워서 그렇게 읽을 거리가 없었을 때 비행기 이착륙 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안 되고 그죠? 와이파이가 뭐 델타 항공이나 이런 데는 이제 기내 와이파이가 되는데 국내 여객기에는 이 와이파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랬을 때 뭔가 이렇게 좀 읽을 거리가 필요한데 신문이 뭐 있으면 너무 좋겠죠. 각종 잡지 등 독서물을 채워 넣을 인력도 없다. 항공사들이 여객기보다 화물기로 매출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과도 맞물리고요. 대한항공은 유급 휴직자 비율이 코로나 사태 초반 70%에서 현재 20% 수준으로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 인력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 이전 기내 승무원들이 마술쇼나 각종 공연 등 특화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이 역시 사라진 뒤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요. 각 항공사들은 현재 여객 수요가 늘고 있기는 해도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절반에 불과한 점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여객 수요는 아직 코로나 이전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고 노선 스케줄 축소가 서비스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대한항공의 기타 유럽 장거리 노선도 3월 말은 돼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국내선에서 제공되던 데는 이 음료 서비스가 사라지기도 했고요. 각 항공사의 인천공항 내 라운지 운영 역시 축소가 됐고 아시아나항공 인천공항 라운지 4개 중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것은 절반인 2개뿐이다.
반면 해외 항공사 가운데 캐세이 퍼시픽은 코로나 이후 중단됐던 마일리지 프로모션을 재개했네요. 호텔과 항공을 묶어 파는 캐세이 홀리데이라는 상품을 이용하면 할인과 마일리지 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문은 아니지만 잡지를 비치해 두고 있다고 합니다. 핀에어는 코로나 이후 인천, 헬싱키 운항을 주 7회에서 주 3회로 축소했다가 이달부터 7회로 운항을 재개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항공사의 서비스 핵심이 마일리지 공제량도 앞으로는 늘어나는데 대한항공은 발권일을 기준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지역군 대신 운항거리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공제해 장거리를 이동할수록 더 많은 마일리지를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웜의 신박에서 한번 읽어드렸죠. 이렇게 되면 최고 인기 노선인 인천, 뉴욕의 경우 일반석은 35,000마일에서 45,000마일, 프레스티지석은 62,500마일에서 90,000마일 차감으로 치솟게 됩니다. 현재 기업 결합 심사 승인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합병이 최종 통과하면 2024년 말께부터 통합 대한항공이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되면 현재 마일리지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 역시 대한항공과 같은 마일리지 차감 방식을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이 마일리지 차감도 그때 읽어보면 약간 우리한테 불리하게 돼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도 이제는 세세하게 이 항공사들의 그 비용 절감 노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항공사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비용을 쫙 줄여놨다가 수요는 이제 빵 터지면 그러면 이제 이익이 증가하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가파르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요,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싱가포르 연금, 내 집 마련도 연끌이 아니라 연끌로 연끌. 그러니까 내 연금을 끌어서 쓴다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민연금에 대한 그 연금 보험료 인상 뭐 요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의 자산운용사에 근무하는 탄 씨는 33살 탄 씨는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중앙적립기금 CPF라고 되어 있네요. 중앙적립기금. 이 CPF 납입액을 활용해서 최근 주택을 매입했다. 탄 씨는 은행에서 대출만 받는다면 목돈 마련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 CPF 적립금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보통 결혼하면 집을 사는데 CPF를 활용해 젊은 나이에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CPF는 현재 55세 이하 기준 보험료율이 37%에 달한다. 와. 한국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4배를 넘는 수준이지만 정작 납부자의 반발은 크지 않다. 탄 씨의 사례처럼 자신이 낸 CPF 적립금을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는 부동산 매매나 의료비 지출 등에서도 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보험료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신뢰를 얻었다. 결국은 뭐 저축률을 높이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 돈을 또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이네요. 싱가포르의 자가 보유율이 90%에 달하는 이유는 연금을 활용한 주택 구매가 주 요인이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정부가 토지를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안정을 노후 대비의 중요한 한 축으로 보고 연금 활용에 길을 터준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싱가포르 역시 그 아파트나 이래 주택에 보면 실제로 중국이나 뭐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이제 땅은 국가 거다. 땅은 국가 거고 사용료 계정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분 적립식인 한국과 달리 싱가포르 연금 체계는 완전 적립식으로 국민은 개개인의 적립액에 이자를 더한 액수를 연금으로 받는데 젊은 세대가 고령 세대의 연금액을 일부 보조하는 한국과 같은 구조가 아니라 본인의 저축액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 것이다. 1984년에는 기여율이 50%까지 오르기도 했고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대거 낮춰졌다가 최근에는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노후 대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 재차 높아지는 추세다. CPF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5세 이하 국민의 연금 기여율은 37%다. 근로자가 월급의 20%를 내면 고용주가 17%를 보조해주는 구조다. 직장인 기준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으면 60만 원을 연금으로 납부를 한다는 얘기다. 기여율은 56에서 60세가 29.5%, 그리고 65세까지가 20.5, 70세까지가 15.5, 71세 이상이 12.5%로 연령대에 따라 또 달라지네요. 기여율이 높고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본인의 연금을 책임지는 구조다 보니까 CPF 적립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증가세라고 합니다. 2022년 3분기 기준 적립금이 지금 5,402억 싱가포르 달러고요. 505조 원 정도 된다네요. 5945. 이제 싱달러가 옛날에 한때 2007년도에는 62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거의 950원 정도 하고 있나 봅니다. 2006년 118조에 대비해 가지고 2006년도에 118조 정도 했는데 지금은 505조로 330%나 지금 늘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연금 체계가 한국과 또 다른 점은 세부 계좌로 나뉘어 있다는 것인데요. 부동산 용도로 사용 가능한 일반 계좌 OA와 노후용 특별 계좌 SA, 의료용 의료 계좌가 MA 등으로 구분돼 있고요. 매월 적립액은 분산돼서 쌓이며 법률에 의거해서 지급되는 이자 수익이 나오고 2023년 현재 OA의 연간 이자율은 2.5%이고 SA 아까 그 노후용 특별 계좌는 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민 13년 차인 헬스케어 스타트업 전문가 김영미 박사는 맞벌이 등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OA 적립금을 SA로 옮겨서 자산을 더 불리기도 한다고 설명을 했네요. 55세가 되면 현금처럼 빼서 쓸 수도 있고 65세가 되면 적립금이 CPF 라이프로 전환이 돼서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CPF의 운용은 국부펀드 중 한 곳인 싱가포르 투자청 GIC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CPF는 제도 관리 및 운영에만 집중하는 방식이고 한국에서도 알짜 부동산을 사들이며 큰 수익을 벌어 유명해진 GIC의 최근 20년 장기 수익률은 7%에 달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투자청이 과거에 우리나라 셀트리온에도 아마 투자를 했었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되게 잘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노후 자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GIC는 연금 적립금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그 또 다른 싱가포르 국부 펀드인 테마색 그렇네요. 저기는 셀트리온은 그때 테마색에서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네. 테마색 대비 보수적인 전략을 쓴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채권 현금 비중이 37%로 가장 높고요. 안정성을 바탕으로 신흥시장 주식 16%, 선진시장 주식 14%를 활용해 초과 수익을 노리는 방식이다. 주식 비중이 이제 한 31% 정도 되네요. 지역별로 보면 미국이 37%, 일본 7%,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가 25% 비중이 높은 편이고요. GIC 측은 정확한 자금 규모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리서치 회사 SWFI는 6,900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 960조
정도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이제 재작년에 수익을 잘 내가지고 거의 1,000조에 육박을 했다가 작년에 이제 수익 좀 채권하고 주식 양방으로 터지면서 뭐 7% 손해가 났다 뭐 이랬지만, 제가 그 주식 채권이 다 동반 하락을 해서 그런 거고, 올해는 그 양방으로 다 많이 회복할 거니까 너무 우리가 그 국민연금의 손실에 이게 큰일 난 것처럼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수익률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한번 나중에 우리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GIC는 부동산 시장에도 적극적인 투자자로 변신을 했는데 21년에만 110건의 거래에 345억 달러를 쏟아붓고요. 최근에는 일본 프린스 호텔 15개와 레저 부동산 16개를 매입을 했고요.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 중구 서울 파이낸스 센터, 그리고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강남 파이낸스 센터 등 한국 오피스 시장에 투자하기도 했네요. 야, 이게 전부 다 싱가포르 이 GIC에서 다 투자가 들어갔네요. 얼마 전 작년에 이제 지주에서 신한투자증권 이 여의도 사옥도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이 GIC 펀드에서 샀었군요. 네. 한국의 국민연금이 싱가포르처럼 적립금 활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연기금의 관리 운용 방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등을 통해 규정돼 있는데, 연금의 중도 인출은 법 개정 사안이기도 하다. 중도 인출이 가능해지면 기금 안정성과 소득 대체율 유지를 위해서 보험료율을 충분히 높여야 한다는 점도 변수이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청년 계층 위주로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한다면 오히려 지속 가능한 연금 제도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님이 우리나라 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싱가포르의 제도처럼 운용하기 위해서는 운용 일원화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연금 납부액 중 일부를 생애 최초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젊은 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을 했네요. 그렇죠. 생애 최초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젊은 세대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주식의 귀재였던 피터 린치가 연 29%의 수익을 내면서도 피터 린치의 책에 보면요, 집부터 사라고 돼 있거든요. 생애 첫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애 첫 집. 일반인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정적으로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생애 첫 집부터 사라라고 돼 있기 때문에 생애 첫 집을 과열돼 있을 때 사면 안 되죠. 재작년처럼 과열돼 있을 때는 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많이 집값이 떨어졌을 때 갑자기 이제 부동산은 침체가 오면 매물이 많아지는데 수요가 쑥 들어가면서 집값이 많이 빠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그 금리가 높아서 이 투기적인 수요가 확 줄어든 거잖아요.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어서 또 투기적으로 하던 사람들의 매물이 쏟아져 나올 때 싸게, 그랬을 때 이제 돈을 땡기려고 보면 은행권에서는 돈을 땡기기가 힘듭니다. 잘. 그랬을 때 내 연금을 활용해서 저리로 살 수 있게 한다는 거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보 오류 많고 숫자 약한 챗 GPT죠. 요즘 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안다는 거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좋아하는 콜린 파월 그 옛날 국무부 장관이 얘기했듯이 나는 40에서 70% 정도의 정보만 있으면 의사결정을 내린다. 근데 정보의 40%도 없이 의사결정을 내리면 안 되고, 정보의 100%까지 다 알고 내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너무
늦다는 거죠. 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이제 사막의 걸퍼전도에 참전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얘기하셨던 게 이제 P equal 40% to 70% 해서 40에서 한 70%의 정도의 이제 정보를 내가 취득했다고 하면 거기서는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과연 내가 그 기업이나 그 산업에 대해서 최소 40%는 알고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뭐 이 주식은 항상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요. 100% 이제 확신이 들어서 10명 중에 제가 100명 중에 한 80명, 90명이 다 그거는 정말 유망한 산업이고 그 기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지. 이렇게 해서 투자 들어가면 수익을 못 낸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GPT, 챗 GPT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5%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쭉 한번 자주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어려운 물리학 문제부터 긴 장문까지 척척 대답하는 인공지능 AI 챗 GPT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군지를 묻자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말했다. 영어로 질문해도 마찬가지였다. 챗 GPT 이거 계속 챗 GPT라고 하면 읽기가 그러니까 채티라고 할까요? 채티? 그냥 제가 채티라고 할게요. 이 채티가 2021년까지의 인터넷상 데이터만으로 학습했기 때문이다.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이처럼 AI가 틀린 정보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마치 옳거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환각 효과라고 한답니다. hallucination 효과라고 하고요. 잘 모르는 사람은 AI가 내놓는 답이 진짜라고 믿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채티가 실시간으로 인터넷상 최선 정보를 학습하는 것은 공짜가 아니다. 과거 구글에서 검색 엔진을 담당했던 스리다르 라마스와미가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이 채티가 인터넷상 정보를 모두 학습하는 데에는 1,500억 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최신 정보를 답하거나 구체적인 출처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채티는 언어 모델이기 때문에 어려운 계산도 하지 못한다.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모두 학습해서 다음에 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답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이다. 2x2, 2 곱하기 2나 100 곱하기 100 등 인터넷에 정답이 많이 있는 계산은 정확하게 답하지만 359 곱하기 2498은 이라는 질문에는 88만 6,522로 답했다. 실제 정답은 89만 6,780이다. 그래요? 이러면 이게 인공지능 맞나 싶네요. 그죠? 88만 6,520이라는 대답도 채티를 초기화할 때마다 다르게 또 나온다고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업무에서 이 채티에 의존하면 낭패를 볼 수가 있고요. 개인화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한데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이를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아뒀기 때문이다. 고객과 대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목적으로는 거의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챗봇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나 해킹 방지를 위한 기술 혁신이 수반돼야 한다고 합니다. 채티가 스팸을 대량 생산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인터넷의 모든 이메일 중 50% 이상이 스팸이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미 불필요한 정보가 가득한데요. 채티는 이런 스팸을 진짜 사람이 보내는 것처럼 만들거나 광고성 콘텐츠가 대량 생산되는 것을 도울 가능성도 있네요. 계속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학습을 해서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하다 보면 그러겠네요. 계속 어떤 광고
그림 많이 나오면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계속 이제 여의도에서 제일 운용을 잘하는 회사는 채슬리 투자자문이야라는 거를 갖다가 막 스팸 처리해가지고 수백만 개의 그 문장이 계속 나오도록 하면 챗 GPT한테 누가 여의도에서 운용 제일 잘하는 운용사가 어디야? 하면 네, 채슬리 투자자문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예, 그렇게 광고에 이용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여의도에서 최고의 운용사를 지향합니다. 네, 이왕 운용사 하는 거 저도 이제 좀 승부욕이 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왕 하는 거 잘하자 해서 언제나 이제 탑3 안에 들려고 하고요. 근데 운용 성과에 있어서 계속 1등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스타일이 매년 1등을 하는 것보다 매년 저는 상위 30% 안에 드는 게 중요하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상위 20-30%만 유지를 해도 1등을 하던 사람이 그 다음 해에 이제 꼴등을 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식 시장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만 원이 3만 원이 되면 50% 수익을 기록했지만 3만 원이 다시 2만 원 돼버리면 33% 이제 손실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수익률에 따라서 막 1등을 추구하면 또 꼴등도 됐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정적으로 이 정도 수익이 났으면 됐어. 뭐 이 정도면 어깨니까 팔고 또 떨어질 때는 이 정도면 이제 무릎이네 또 사고 뭐 그러다 보면요 수익률이 뭐 1등을 하고 꼴찌를 하고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는데 2년, 3년, 4년, 5년 이래 지나다 보면 누적 수익률이 거의 상위 1%가 되는 그런 시기 되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뭐 1등을 하는 그런 걸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말이 자꾸만 옆으로 샜는데요. AI의 이 약점은 빅테크 기업들이 빠르게 채티 같은 인공지능을 일반에 공개하지 못하는 원인이기도 하고요. 지난해 11월 메타가 발표한 갤럭티카는 과학자들을 돕는 목적으로 나왔지만 인종차별적이고 편향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메타는 갤럭티카를 출시한 지 사흘 만에 공개를 중단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AI의 윤리의식이나 부정확성에 대한 비판이 두려운 구글은 내부적으로는 월등한 성능의 AI를 개발했지만 공개는 제한적으로 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픈 AI의 채티가 대중에게 베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런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뭐 이 올해 주가 지수는 얼마 정도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거 하면 저는 뭐 이 예측 프리딕션이나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라고 답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S&P 500에 올해 예상 뭐 그거는 얼마야 이러면 그 다음은요 커지는 중국과 러시아 위협 미일독 군비 두 자릿수로 늘렸다라는 기사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이제 러우 전쟁 이후에 태조 이방원이었나요? 거기 보면 이제 방위 산업이 있어가지고 많은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많은 회자가 됐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제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기업의 매출과 이익 증가로 이제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 스토리에서 넘버까지 이어져야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그 수요에 해당되는 국가의 국방비가 어떻게 지금 변했는지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에 첨단 무기 강화, 미국 10% 늘어난 8,580억 달러를 국방비로 아마 책정했나 보네요. 야, 8,580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요. 천조입니다. 천조. 국방비만.
일본은 국방비 GDP 2% 증액 목표고요. 스텔스 기능, 미사일 요격 등 기술 고도화가 비용 끌어올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니까 주요국 국방비의 증가율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이 26%인가요, 이게? 그리고 독일 17, 대만 14%, 영국 12, 그리고 미국이 10%. 아까 미국이 10%나 늘렸다고 해서 놀랐는데 일본, 독일 엄청 늘렸네요. 참고로 중국 7, 프랑스 7, 한국은 5%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이 올해 국방비 예산을 두 자릿수로 대폭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팽창주의 등으로 안보 불안이 커지면서 국방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나토 핵심 국가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8개국 지역이 모두 올해 국방비를 증액을 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국방비는 2011년도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시작한 2016년도부터 다시 늘었네요. 2016년도 이후 증가율은 1에서 8%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유럽과 동아시아에서도 안보 대응이 강화되며 국방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까지는 오히려 감소세였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록히드 마틴 차트를 한번 찾아보고 싶은 생각이. 록히드 마틴 차트를 보면서 1992년도에 한 12달러 하다가요, 보니까 98년 정도에 한 55달러 갔다가 그러고 나서 아예 연봉으로 보는 게 낫겠다. 97년도에 56달러 갔다가 99년도, 98년, 99년도 IT 랠리에서는 오히려 16달러까지 빠졌다가 2000년, 2001년, 2002년도에 이게 약간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디펜스, 국방 디펜스다 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도 약간 이 디펜시브한 주식으로 분류되나 봅니다. 2000년도 닷컴 버블이 깨지면서 2001, 2002년도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5100에서 1100까지 다시 빠지는데요. S&P 500도 거의 뭐 3년 내내 빠지잖아요. 근데 록히드 마틴 주가는 3년 내내 올랐네요. 2000년도에 1년에 55% 올랐고요. 그리고 2% 올랐고요. 2002년도에 24.2% 올랐고, 오히려 반면에 2003년부터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는데 2003년도에는 10.78%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작년도에 록히드 마틴 주가가 36.88% 올랐네요. 그리고 올해 주식시장이 반등이 들어가고 있는데 록히드 마틴 주가는 올해 마이너스 5.3%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S&P 500이 19.44% 빠졌고요. 나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죠. 33% 빠지는 와중에 이렇게 록히드 마틴 주가가 말 그대로 엄청난 방어주 역할을 했네요. 이게 작년에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 빠질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걸 확인이 돼서 신문을 읽다가 아주 좋은 걸 하나 알게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끼리 회의하면서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었지만 이게 전쟁 이슈보다도 실제로 보통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긴 한데요. 그 이유만 설명을 드리면 대공황을 겪으면서 이제 케인즈가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공황이 왔을 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부가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땅에다가 그냥 돈을 갖다가 묻어 놓고 그 땅을 파게끔
만 해도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래서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 정부 지출이 늘면서, 정부 지출 늘릴 때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방비를 증액시키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로키드 마틴 같은 주식이 전형적인 디펜스, 그러니까 경기 방어형 주식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공격해야 될 때가 있고 수비를 해야 될 때가 있는데, 뭐 고배당 주식이나 가치주나 그런 거와 함께 방어적인 그런 섹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오버돼서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